정혜성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다른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외로운 시간이 시작될 뿐이었죠. 높은 빌딩 꼭대기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의 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20해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표입니다. 비서가 문서를 내밀었지만 정혜성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 정혜성이 물었어요.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 양의 실종일입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사라진 지 이제 20해,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로 우뚝 섰지만 내면은 그날에 멈춰 있었죠. 매년 이날이면 실종아동센터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며 딸의 흔적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정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살 하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미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소리로 웃었는지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윤의 방문을 열었어요. 20해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 안에는 7살 소녀의 물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하윤이 그린 그림들, 책상 위에는 읽다만 동화책, 침대 위에는 가장 아끼던 인형이 그날처럼 놓여 있었죠. 오늘도 잘 자라 하윤아. 정혜성은 침대 곁에 앉아 이불을 매만졌어요. 다음 날 실종아동센터에 방문한 정혜성은 묵묵히 기부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센터장은 그를 위로하는 말 대신 최근의 실종아동 찾기 성과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혜성이 원하는 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이 진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종 당시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정혜성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하윤이도? 센터장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27살로 예상되는 하윤의 모습이 있었어요. 정혜성은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눈과 아내의 인매를 닮은 여성,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딸의 모습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정혜성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인사팀에서 올라온 신입 비서 발령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아린, 이 친구가 누구지? 정혜성이 물었어요. 이번에 최고 성적으로 합격한 신입입니다. 내일부터 회장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정혜성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인사 문제였지만 오늘따라 이상한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윤아린이라는 이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성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어린 하윤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그 뒤로 낯선 여성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정혜성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침 8시 정혜성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새 비서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서류와 회의 일정 사이에서 그는 새삼이 거대한 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딸을 잃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일과 성공뿐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입 비서 윤아린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문간에 서 있는 여성은 어제 보았던 나이 진행 사진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정혜성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게. 정혜성이네. 그는 가까스로 인사를 건넸어요. 하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비서학과 수석 졸업, 다양한 외국어 능력, 우수한 성적 등이 빼곡했죠. 하지만 정혜성의 눈에는 그런 것들보다 그녀의 얼굴선, 눈매, 말투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회장실에서 일하게 되니 우선 회사 시스템부터 익히도록 하게. 정혜성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성은 점점 하린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의 일처리 방식이 꼼꼼하고 정확했으며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녀가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 전화를 받는 태도, 심지어 커피를 내리는 손짓까지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린이 중요한 계약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명해 주실 서류입니다. 정혜성은 서류보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하린의 구두에 멈췄어요. 검은색 가죽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린 구두였습니다. 정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구두 어디서 구한 건가? 정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왜 물으시죠? 정혜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구두는 20해 전 딸 하윤의 7번째 생일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켤레뿐인 그 구두였죠. 아니, 그냥 디자인이 특이해서. 정혜성은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혜성은 하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존해온 딸의 물건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하윤이 신지 못했던 생일 선물, 검은색 구두가 있었죠. 하지만 짝이 하나 없었습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들어 올렸어요. 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하윤에게 7번째 생일을 축하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성은 비밀리에 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그녀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할인의 이력서, 학교 기록, 주소지 이력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죠. 이 친구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 정혜성이 물었어요. 윤아린 씨는 가족관계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혜성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드러나려는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할인은 정혜성의 특별한 관심을 눈치챘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시선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회장님,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용기를 내어 할인이 물었습니다. 정혜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네. 단지 자네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을 뿐이야. 누구를 말씀이시죠? 할인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빛났습니다. 정혜성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해주지. 그날 저녁 할인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죠. 작은 인형, 낡은 사진첩, 그리고 짝이 없는 검은 구두 한 짝. 할인은 그 구두를 바라보며 항상 느껴왔던 묘한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성은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구두,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이 그를 뒤흔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비밀 조사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강민호는 20해 동안 하윤을 찾는 일을 도왔던 유일한 동반자였죠. 민호 씨, 이번엔 좀 다른 부탁이 있네. 정혜성은
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담은 파일을 건넸어요. 강민호는 파일을 열어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래, 나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 윤아린이라는 이름부터가 의심스럽지. 하윤을 뒤집은 것 같기도 하고 정혜성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보육원 기록부터 학교, 거주지 이력까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성은 할인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가락의 모양,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깨무는 입술까지도 하윤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기억은 너무나 희미했어요. 마침내 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회장님, 윤아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할인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인의 공식 기록은 15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이전의 기록은 전무했죠. 15살 때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고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죠. 이름도 가족관계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이후 그녀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로 생존했습니다. 공식 보호시설에 들어간 기록이 없어요. 17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후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자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비서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정혜성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런 고생을 했다니.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할인 씨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소지품 중에 검은색 구두 한 짝이 있었다고 해요. 응급실 간호사가 기록해둔 내용입니다. 정혜성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검은색 구두 한 짝, 그것은 하윤의 7번째 생일 선물이었죠. DNA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정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회사 건강검진이 곧 있지 않나? 그때 모든 직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할 테니 할인의 것도 따로 보관해 두게. 그리고 내 것과 비교해 보세. 며칠 후 회사 건강검진이 시행되었습니다. 정혜성은 할인이 검진을 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가 체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린아이 같았죠. 피를 무서워하는 듯한 표정이 하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검진 후 정혜성은 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건강검진은 잘 받았나?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다만 주사를 좀 무서워해서. 어릴 때부터 주사를 무서워했나? 정혜성은 무심코 물었어요.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없어서. 하지만 주사 바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정혜성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윤도 주사를 극도로 무서워했었기 때문이었죠. 한 번은 예방접종 날에 하윤이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정혜성이 먼저 주사를 맞아 보이며 아빠도 할 수 있으니 하윤이도 할 수 있어라고 격려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받는 건가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자네를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거네. 그날 이후로 정혜성은 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업무적인 대화 외에도 그녀의 취향, 습관, 좋아하는 음식까지 알아가려고 노력했죠. 할인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정혜성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인은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재무팀의 수상한 자금 흐름, 비밀리에 이뤄지는 거래들이 눈에 들어왔죠.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의 하리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하리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재무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하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무이사 박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다니 열정이 대단하군요. 윤비서. 하리는 본능적으로 모니터를 가렸습니다.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이제 막 끝났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박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 위험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냥 회장님 지시사항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하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회장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하지만 조언 하나 해줄까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진우는 돌아섰어요. 하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근접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서둘러 컴퓨터를 종료하고 발견한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정혜성과 마주쳤어요.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었나? 정혜성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젯밤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그냥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정혜성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하린 씨,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도 좋네. 자네를 돕고 싶어. 하리는 정혜성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회사 내부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재무팀에서 이상한 거래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하고 있었죠. 정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인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흔적이 있습니다. 박진우 이사님이 관여하신 것 같아요. 정혜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진우는 그의 오랜 동료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증거는 있나? 하리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어젯밤 박진우 이사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정혜성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어요. 걱정 말게. 내가 자네를 지켜주겠네. 그날 오후 강민호가 급히 정혜성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치합니다. 윤아리는 회장님의 친딸 정아윤이 맞습니다. 정혜성의 세계가 흔들렸어요. 오랜 시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해 동안 하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하린이 퇴근하려는 순간 박진우와 몇몇 임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윤아린 씨, 회사 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린은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젯밤 당신이 복사한 자료들 모두 회사의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죠.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불법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제가 어떻게... 박진우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까? 신입 비서의 말과 20년 경력의 이사,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때 정혜성이 나타났어요. 그만하게, 박 이사. 모두의 시선이 정혜성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 직원이 회사 기밀을. 박진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정혜성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네. 박 이사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일, 그리고 그것을 윤 비서가 발견했다는 사실까지.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정혜성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진우와 해외 관계자가 거래하는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모든 증거는 이미 넘겼네. 정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와 관련자들은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하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혜성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오늘 많이 놀랐겠군. 정혜성이 물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 녹음을. 나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네. 자네가 발견한 자료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어. 정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성의 다음 말에 그녀는 다시 긴장했어요. 하린 씨, 아니, 하윤아. 내가 자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네. 하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성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20회를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이 아이를 알고 있나? 정혜성이 어린 하윤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하리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밝은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정하윤이네. 20회 전 7살 때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가 납치당했지. 정혜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실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어요. 정혜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납치된 날 그 아이가 신고 있던 건 이 구두였네. 그는 서랍에서 검은색 구두 한 짝을 꺼냈어요. 하린이 신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구두였죠.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건. 정혜성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자네와 내가 한 DNA 검사 결과네. 하린 씨, 자네는 내 딸 정하윤이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정혜성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자네를 봤을 때부터 느꼈네. 아내를 닮은 눈매, 그리고 내 턱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그래서 조사했고 결국 확인했어. 자네는 내 딸이야. 하리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어요. 단편적인 기억들이 번쩍이며 떠올랐습니다. 낯선 나라의 거리, 잡혀있던 어두운 방, 도망치던 날의 공포, 그리고 오랜 시간 홀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나날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리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두운 방, 무서웠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정혜성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20회라는 시간 동안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하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원했던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정체성이 무너지는 공포가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자네에게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려서 미안하네.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좋아. 하린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 있던 검은 구두 한 짝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탱해왔던 의문들이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하리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정혜성은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초조했어요. 20해를 기다려온 딸을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죠. 사흘이 지나고 정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회장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도 돼, 할인아. 정혜성이 대답했어요.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인은 전과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정혜성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납치된 후 저는 해외 인신매매단에 팔릴 뻔했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도망칠 수 있었죠. 이후로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고 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죠. 정혜성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아빠가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돌아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로 결심했어요. 끝까지 살아내서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정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 인생의 일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해요. 그게 뭐지? 정혜성이 물었어요. 나 혼자 돌아오고 싶었어요. 끝까지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할인의 눈에는 자부심과 결연함이 빛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인지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할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회사는 당분간 쉬고 싶어요. 물론이지. 자네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가져도 좋아. 정혜성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할인은 잠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혜성은 그 시간 동안 하윤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20해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방이었지만 이제는 27살 하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는 하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소중히 보관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6장 재회와 선택,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2달이 지났지만 할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기로 했죠. 20해를 기다렸는데 몇 달을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그날 오후 정혜성의 비서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윤아린 씨라고 하십니다. 정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내해주게. 잠시 후 할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은 미소, 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얼굴에 깃든 평온함이 느껴졌죠. 들어와도 될까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정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겼어요. 물론이지. 오랜만이구나.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지냈니? 정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을래?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기 위해 쓴 일기예요. 할인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각난 기억들 뿐이었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노트에는 20해 전 그날의 기억들이 적혀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 놀던 모습, 아버지와 함께 여행 온 기쁨, 그리고 갑자기 닥친 공포. 놀이공원에서 잠깐 떨어졌을 때 누군가 저를 데려갔어요. 이후로는
너무 어두워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무리할 필요 없어. 하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정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해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정혜성이 물었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정하윤, 제 진짜 이름이죠. 정혜성은 울음을 참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20회의 이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하윤이 속삭였어요. 그날 이후 정혜성과 하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버지와 딸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하윤은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정하윤으로 변경했고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정혜성은 하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정혜성의 눈이 빛났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실종아동 보호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 하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윤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실종아동 찾기와 보호,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재단이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도움을 제공했고 정혜성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재단 설립 후 1년 하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10여 명의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도 한때 길을 잃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정혜성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힘으로 바꾸어 다른 이들을 돕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죠. 어느 날 저녁 정혜성은 하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윤은 밤늦도록 실종아동 사례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늦었는데 쉬는 게 어떻겠니? 정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를 꼭 찾고 싶어요. 벌써 2달째 실종 상태예요. 정혜성은 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너무 적어서. 정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야. 너를 위해 모아둔 거란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세 가족의 웃음, 그리고 잊혀졌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죠. 감사해요, 아버지. 하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함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하윤재단은 더 큰 규모로 확장되었어요. 정혜성은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재단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죠. 요즘 행복하니? 어느 날 정혜성이 하윤에게 물었어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해요. 그들은 함께 거리로 나가 실종아동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윤아, 정혜성이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없니? 내가 더 일찍 널 찾지 못한 것.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혜성은 딸의 지혜로운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하윤은 이제 세상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석양이 지는 거리에서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20회의 이별을 뛰어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아버지. 하윤이 정혜성의 손을 잡았어요. 정혜성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그들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막처럼 흐르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어온 길 위에서 다시 가족이 되다.